12월 1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잠시 후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무장관이지만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검찰총장 간의 대결 구도로 비춰지게 됐고요. 윤 총장의 운명은 다시 법원 손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오늘 징계 의결서 내용도 공개됐는데 해임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검찰총장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 류 반장, 윤 총장 징계와 법적 대응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퇴 네. 의사를 밝힌 추미애 장관과 비교해서 찌질하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아, 찌질하다는 표현까지 나왔군요. 네. 반면 국민의힘은 부당한 징계 조치의 배후에 문 대통령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쟁점은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고요. 자, 박 반장, 그나저나 코로나 상황 오늘도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틀 연속 10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사망자 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선 이틀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네,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네요. 다만 당장 3단계로 올라갈 분위기는 아닙니다. 자, 오늘 다룰 소식 많은데요. 저희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요.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벤트이기도 한데 신혜원 반장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요. 강지영 현장 반장이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강 반장이 정치부회의가 5년 넘었죠? 정치부회의 네. 함께한 지, 그죠? 가장 최장자로. 최장인데 네. 그 시작부터 함께하는 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한마디 안 들어볼 수 없죠. 오늘 네. 왠지 스튜디오는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하다는 걸 느꼈고요. 네. 오래 했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요. 오늘 맹활약 기대합니다.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참 발제도 직접 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좀 기대해 볼게요. 네. 자, 신혜원 반장은 오늘 직접 참석을 못했고요. 이렇게 이제 패널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급하게 만들었는데, 신 반장한테 미안하지만 여기 자리가 좀 비좁아서요. 신 반장 자리가 비좁아서 오늘은 그냥 원래 있던 대로 엎드려서 그냥 회의를 그냥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이제 박진우 반장이 나가 있으니까 저희가 바로 코로나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이틀 연속 1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죠. 수도권은 하루 만에 거의 8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졌고요. 저게 이제 병상 부족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병상이 거의 동이 나면서 서울에서는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소식을 잠깐 보면요. 미국에서도 영국처럼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박준우 반장이 코로나 관련 속보를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어제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오늘 매서운 한파로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일기도를 보면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하층 찬 공기의 모습입니다. 영하 20도에 가까운 찬 공기가 모레까지도 계속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요. 국내 코로나 상황을 날씨에 비유하자면 이런 느낌일까요? 코로나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오늘 코로나 기상도 어제만큼이나 흐립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또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1014명입니다.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건 처음입니다. 사망자는 역대 최다입니다. 22명이 숨진 건데요. 지난 15일 13명 이후 3일 연속 두 자릿수입니다. 사흘 만에 숨진 사람만 4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242명으로 전날보다 16명 늘었는데요. 이 역시 사흘째 두 자릿수 증가세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건 대규모 집단 감염 때문입니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확진자가 급증했는데요.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국내 누적 사망자 634명 중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입니다. 70대와 60대가 각각 194명, 77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30대 사망자는 2명이고 20대 이하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탄 연휴 호텔과 파티룸 등 예약이 늘어났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죠. 자, 위기다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끼리를 외치는 사람들,
정세균 총리가 결국 한마디 꺼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호텔과 파티룸, 펜션 등에서 소규모 예약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번 연말만큼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의 안전을 위해 각종 만남이나 모임을 모두 취소하시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 784명을 420명, 경기 284명, 인천 80명인데요. 서울은 무려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 중인 무료 익명검사에선 49명이 추가 확진되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새 일상 속에서 감염된 무증상 확진자들입니다.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헌신과 많은 시민들의 참여 덕분에 지금까지 3만 7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틀 동안에만 코로나19 확진자 68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는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122번째 분은 60대 서울시 거주자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12월 12일 확진 판정을 받고 12월 15일 병상 배정 대기 중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자는 종로구에 있는 파고다타운 관련 60대 확진자였습니다. 확진 초기 증상이 심하진 않았는데요. 이후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틀 이상 병상 배정을 대기하다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41개인데요. 수도권은 이미 병상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1개, 인천 1개, 경기 2개, 모두 4개뿐입니다. 수도권에만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몰려 있다 보니 병상이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버틸만 하다는 입장인데요. 한 달새 1만 6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지만 확충해둔 의료 체계와 동원한 자원 등으로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방역 통제망과 의료 체계 수용 능력은 아직까지 여력을 가지고 견디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활용해 코로나 병상을 추가로 확보 중입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은 코로나 병상 120개가 있지만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재 절반인 60개 병상만 운영 중이라는 건데요. 코로나 환자 1명을 돌보려면 일반 환자 간호 인력의 3, 4배가 필요한데 현재 병원 인력으로는 전부 다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 측은 120개 병상을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과 협의해서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수도권 상황이 이러다 보니 오히려 서울시가 정부보다 한 발 앞서 거리두기 3단계 대비에 나선 형국입니다. 정부가 신호를 주면 곧바로 3단계에 돌입할 수 있게 미리 자체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다 갖춰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총리께서 판단해서 3단계로 가자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재반의 조치들은 면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할 텐데. 풍선 효과,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볼록 튀어나오죠. 어떤 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을 뜻하는 건데요. 서울만 나홀로 거리두기 3단계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겠죠.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다 함께 행동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충청이나 강원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한 번에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 3단계 얘기가 나오다 보니 미리 장을 봐놔야 하는 거 아니냐, 머리도 깎아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3단계를 대비해 마트와 미용실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건데요. 퇴근길 버스와 지하철은 평소보단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찬거리를 사러 들른 마트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약속도 잡지 않고 사람이 모인 장소도 피했지만
개수기엔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찍혔습니다. 최대한 접촉을 줄이면서 하루를 보냈지만 오늘 하루 접촉한 사람 500명이 넘었습니다. 저희 기동이슈 팀 기자가 일상 속 구석구석을 돌아본 건데요. 자기가 자주 가는 마트를 들렀는데 평소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식료품 코너에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몰려서 가족들끼리 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택근무 때문에 밥을 좀 챙기셔야 하는 분들이 장을 보러 나오셨구나 라고는 그날은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돌이켜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마트가 문을 닫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미리 좀 생필품 같은 것들을 쟁여놓으려고 나오신 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럼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박 반장의 팩트체크. 궁금해하실 것 같은 사항만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학교는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도 문을 닫고요. 다만 중소슈퍼와 편의점, 소매점, 제과영업점 등은 집합금지 제외시설로 분류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PC방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도 모두 영업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미용실. 2.5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혹은 2칸 자리 띄우기 조치를 적용받았지요. 하지만 3단계에선 아예 문을 닫게 됩니다. 이미 코로나 락다운을 경험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실제로 미용 대란이 있었다고 하죠. 미용실이 오랫동안 문을 닫자 길거리에 덥수룩하게 머리를 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DIY, Do It Yourself의 약자인데요. 이른바 DIY 이발이 대세가 되면서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동 이발기와 염색약 주문량이 늘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백악관의 코로나 백신 개발 프로그램 초고속 작전의 최고 운영 책임자죠. 구스타프 퍼나 육군대장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You have heard me refer to today as D-Day. Some people assumed that I meant day of distribution. In fact, D-Day in military designates the day the mission begins. D-Day was a pivotal turning point in World War II. It was the beginning of the end. D-Day was the beginning of the end, and that's where we are today.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수송을 시작한 날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비유한 건데요. 백신 접종 전쟁이 시작된 지금 마냥 웃기만 할 수 있는 전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부작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알래스카주 주에서 백신을 맞은 한 의료 종사자가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보여 입원한 건데요. 50대 중년 여성으로 알려진 이 사람, 문제가 생긴 건 백신을 맞고 약 10분 뒤부터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가빠진 건데요. 심장 박동도 올라갔습니다. 하루 만에 안정을 되찾아 퇴원은 했는데요. 2차 접종은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물지만 이렇게 심한 부작용이 일어난 이유를 과학자들도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미국 보건당국은 영국에서 먼저 일어난 화이자 백신 부작용 사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 중입니다. 복 국장도 누차 얘기했었지요. 신속성도 좋지만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된 백신, 우리나라에도 서둘러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확진자 이틀 연속 1000명대, 병상 대란 속 사망자 속출. 네. 자, 지금 로이터 통신이 지금 이제 보도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다시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아주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유럽도 지금 심각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봉쇄령을 내린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이제 확진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고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라든지 뭐 영국 존스 총리 등이 이제 확진을 받은 적이 있죠. 네. 자, 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자, 아무튼 아까 이제 서울시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지금 이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정부 분위기 또 이제 방역 당국의 전반적인 설명을 들어보면은 당장 3단계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죠.
네, 하지만 그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아까 박 반장 발제에 등장했던 사람이죠.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이 아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의 핵심 조건인 방역망 통제 상실이나 의료체계 한계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3단계로 격상할 시점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현 2.5단계의 효과가 다음 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수도권 주말 이동량이 감소를 했고요. 선제 검사를 통해서 숨은 감염자도 찾아내고 있는 만큼 다음 주부터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역시 3단계 격상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단계를 올리게 되면 여기에 대한 효과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병상 확보라든가 다른 인프라를 확대하는 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단계에 대한 그 논의는 이런 이후의 과정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키장도 야간 운영을 중지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평창 스키장 감염 사례 때문이에요, 조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근 그 평창 스키장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서 비수도권 스키장도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3단계 격상보다 우선 현재 단계에서 방역에 고삐를 더 조이기로 한 건데요. 방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영업 형태로 꼽혀온 곳이죠. 홀덤 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 혹시 홀덤 펌이라고 알아요. 술 마시면서 카드 게임하는 곳이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게 아니, 다 알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예. 조반장 홀덤 펌이 아니고 홀덤 컵이에요. 컵. 네. 영어 발음이 좀 약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 서울 이태원 소재 업체 5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지난 9일 기준으로 24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모레부터인 28일까지 열흘간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정부는 무인 카페에 대해서도 일반 카페와 같이 매장 내 착석과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행사도 금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는데요. 숙박업계가 논의해서 객실 내 정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을 초과해서 객실에 머무르면 퇴실 조치를 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한다는 건데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면 집합교육 등은 중단되고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신입사원 연수와 같은 집합교육도 비대면 전환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 이제 영어하면 강재영 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강 반장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조 반장이 긴장한 것 같아요. 좀 전에. 네, PUB 펍입니다. 네, 펍. 알았죠? 평소에 펍 되게 좋아하시는데 오늘. 맞아요. 그러니까 좀 코로나 상황이니까 요즘 이제 간지 오래돼서 그럴까요? 자, 오늘 집계된 코로나 확진자 중에 이제 초중고 학생들 숫자가 많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 네. 강 반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에 초중고 학생들이 56명입니다. 오늘 교육부에 따르면 순차적 등교가 시작된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늘 0시까지 누적 확진자는 2,203명이라고 하고요. 이 여파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3곳 늘었고요. 15개 시도에서 8,320개 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 학교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부터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에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입니다. 자, 아까 이제 박 반장이 그 영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이제 백신 관련한 이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례 말고도요. 그 배송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실려있던 수송용 상자의 온도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건데요. 아까 박 반장 발제 때도 등장한 인물이죠. 미국 코로나 백신 개발 프로그램 최고 운영 책임자 구스타브 퍼나 육군 대장이 캘리포니아주 2곳에 도착한 백신 제품 가운데 일부를 화이자 측에 반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자 온도가 적정 수준인 섭씨 영하 70도보다 훨씬 낮은 영하 92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문제의 상자에 담긴 백신은 수천 회뿐이었습니다. 우선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이 이런 불안정한 온도에서 보관된 백신이 안전한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반용 상자의 온도가 과도하게 내려가는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화이자는 관련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참 그 백신 부작용하니까 또 그 사례가 생각이 났는데 저기 뭐죠? 그 중국에서 만든 백신 이름이 뭐였죠? 시노팜입니다. 시노팜 맞아요. 굉장히 잘하네요.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지난번에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보다 먼저 맞고 싶다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네. 백신 검색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먼저 맞겠다고 네. 그런 의지가 되게 결연한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죠. 신혼이다 보니까 또 챙겨야죠. 그럼요. 네. 네. 또 혹시 회사에서 맡겨주면 저 먼저. 근데 좀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뉴스 얘기만 하면 안 될까? 자, 그 시노팜 백신이요. 지난번에 이제 페루에서 그 부작용이 일어났잖아요. 팔마비 증상을 좀 일으켰는데 다시 임상 시험을 재개했다는 거죠. 네, 페루 보건당국이 닷새 만에 임상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페루 보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중국 시노팜 측과 여러 번 회의를 열어 논의했다. 오늘 임상시험 중단이 해제됐다고 말한 겁니다. 앞서 지난 11일입니다. 임상시험 참가자 중 한 명이 시노팜을 투약받고 팔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이상 증상을 보여서 임상이 중단됐던 적이 있는데요.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팔, 다리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죠. 이름이 좀 어려운데 길랭바레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페루는 자국민 약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노팜 백신 임상을 실시해왔고 이번 주 접종 여부를 결론낼 예정이었다고 하죠. 일단 시노팜은 임상이 재개돼서 몇 주 안에 2차 접종분을 투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보건당국은 시노팜 백신이 3상 임상시험 결과 86%의 효능을 보였다면서 긴급 사용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당시 부작용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시노팜 측은 중국인 접종자 100만 명 중 심각한 부작용은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틀 연속 1,0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 오늘 사망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제 면밀한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은 당장 3단계로 지금 단계를 올릴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올릴 경우에는 미리 고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서울시는 이제 3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네. 이제 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제적 타격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조심스러울 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일종의 강화된 2.5단계, 한 2.75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관련한 속보는 저희가 내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이틀째 1,000명 넘어 거리두기 3단계는 신중론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회의 끝나기 직전에 속보를 전할 수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어제 제가했습니다. 동시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숙고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 행정소송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 오늘 밤에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한 속보 내용을 류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정직 2개월로 넣습니다. 정직 2개월이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습니다. 저는 검찰 3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제가했습니다.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치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에 직접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표면상 검찰개혁의 일선에선 한 발짝 물러나게 됐죠. 이른바 추윤 갈등은 일단락돼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은 둘 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 처분 때문이고 추미애 장관은 오늘 당일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언제까지 휴가를 쓸지는 현재로선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징계에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어젯밤 기자들에게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금일 중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다만 일과 시간 중에는 힘들고 일과 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한다고요.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거죠.
지난번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처분을 내렸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을 집행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 두 가지 모두를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이 소송을 이어갈 경우 상대는 징계의 효력을 발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 장관이 사의 표명으로 링에서 내려가게 되면 싸움의 양상이 윤석열 검찰총장 대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임명권자이기도 합니다. 여권에선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제서는 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 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윤 총장이 스스로 이제 그치를 정할 것 같지 않으니까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뭐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저는 자멸할 거라고 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대 검찰총장의 구도를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그러한 모습이 참 국가적으로 좀 창피한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요. 다만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권과는 달리 대통령의 결정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는 데 무게를 준 것 같죠. 문재인 대통령님도 축하드립니다. 거룩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 제압했습니다. 아마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침묵하시다가 징계 양정도 손을 댈 수 없고 나는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셔서 법적 책임으로부터도 좀 멀어진 것도 축하드립니다. 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흐름에 선을 그었습니다. 윤 총장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소송의 당사자,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고 법무장관이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어제 발표에서도 청와대의 재량 없이 징계를 제가했다는 점을 강조했었죠.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도 따로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추윤 갈등의 또 다른 한 축이죠.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야당은 임무를 끝낸 자의 당연한 회장이라고 했죠. 다만 조금 더 강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추미애 장관도 축하드립니다.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수행하셨습니다. 정치권에 미친 후폭풍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윤 총장에게 내려진 징계, 정직 2개월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개월 아주 오묘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2월 중순쯤에 징계가 끝나게 되면 일단 시기상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윤 총장은 배제되게 됩니다. 검찰을 견제하게 될 공수처도 첫 발을 내디딜 때쯤일 수 있습니다. 징계가 끝나고 나서도 임기가 5개월 이상 남아있게 되죠. 윤 총장이 법적으로 다투게 될 쟁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단연 그렇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애매해졌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검사 징계위가 작성한 징계 심의 의결 요지가 오늘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특수성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 혐의자의 비위 사실은 징계 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음. 네, 4가지 징계 사유를 합치면 해임도 가능한 사안이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유례가 없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거죠. 징계 혐의가 인정된 부분 중에서는 재판부의 성향 분석 문건 작성 지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한 건데요. 일상적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또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에 대해서는요.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 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조영곤 중앙지검장에게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하지 말라라는 외압을 받았던 윤 총장의 7년 전 피해 사례와 비교를 한 겁니다. 그때 윤 총장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었죠. 그때도 윤 총장, 아니 당시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행정소송 여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고민 중이던 당시에 한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검찰이 똑바로 서는 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남은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미애 사의, 윤석열 징계 불복, 대통령 대 검찰총장의 구도 되나? 네. 자, 유튜브에서 이제 신혜원 반장이 어디 갔냐 묻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한 번만 더 다시 신 반장 여기 있습니다. 신 반장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했고요. 내일은 와야 됩니다. 내일은 와야 되는 거고요. 오늘 강재홍 반장이 지금 시작부터 함께하고 있는데 조익신 반장을 공격하는 등 정말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끝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좀 체크해주기 바랍니다. 네, 기대가 커요. 자, 하루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까 이제 유 반장이 쭉 어제부터 있었던 일을 정리를 했지만요. 검사 징계위가 작성한 징계심의 의결 요지가 오늘 공개가 됐잖아요. 앞으로 이제 법적 다툼에 또 쟁점이 될 테니까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죠. 네, 윤 총장 징계 사유는 4가지입니다. 그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그리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그리고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인데요.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 지시였죠. 검사 징계위는 해당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 구조를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서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 배포됐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문건의 구체적인 부분을 들어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도 썼습니다. 주관이 뚜렷하기보단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서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신문 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런 대목들이 담긴 문건인데요. 법관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네, 국정감사 때 발언이죠. 윤 총장의 퇴임 후에 정치 참여를 시사한 발언에 대해서도 징계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섰다라고 썼는데요. 당시 여러 국회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을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식 자체가 주요 사건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특수성을 길게 언급을 했는데요. 앞서 유 반장이 발제에서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이지만 검찰총장 징계라는 유례없는 사건이라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죠.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돼야 한다. 징계로 인한 형사, 사법기관의 혼란과 국민들의 고통,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지난번 서울행정법원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정지하라고 했을 당시의 취지를 고려했다면서 윤 총장의 자녀 임기를 고려했다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윤 총장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인데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2개월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해임도 할 수 있는 사유지만 검찰총장이라는 특수한 직분을 고려했다. 이게 이제 징계위의 판단이죠. 지난번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이제 검찰 내부에 반발이 있었잖아요. 보통 이제 검란이라고 저희가 많이 불렀는데 이번에 이제 윤 총장 징계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내부 반발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개 부부장 검사들이 어제 날짜로 검찰 내부망 2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징계는 징계 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이고 징계위원 구성에서 의결에 이르기까지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되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강 반장이 얘기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뭐예요, 정확하게? 아마도 윤석열 총장의 그 최후 진술이 없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 징계법에는 징계 당사자가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추가된 증인 진술을 검토해서 최종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하루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징계위는 1시간을 주겠다고 했고요. 이에 윤 총장 측이 무리한 요구라고 하면서 최후 진술 없이 퇴장했습니다. 네, 윤 총장 측이 문제 삼은 증인 진술은 아마도 이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인데요. 이 진술서가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심 국장은 이 진술서에서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썼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윤 총장이 대권 후보로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다. 윤석열 사단 검찰 특수통들이 이런 판사 분석 문건을 만들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재판부를 압박해왔다. 이런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판사 분석 문건의 제보자는 다름 아닌 심재철 국장인데요. 심재철 국장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이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끝내 불발이 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직후에 심 국장의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황당한 내용이 많았지만 징계위에서 제대로 반박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네, 심재철 검찰국장의 의견서 내용이 보도된 거랑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맞다면 좀 엄청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칭해서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다. 아마 이런 표현이 만약 들어갔다면 아마 이후에 좀 논란이 될 수는 있겠네요. 검찰 내부에서는요. 자, 저도 이제 보고 싶네요, 그 의견서. 네, 그 진술서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강 네, 반장? 그렇습니다. 대전지검 소속 이복현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심재철, 김관정, 이정현 검사장이 윤 총장 징계위에 낸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에게 공개해달라는 겁니다. 이 3명의 진술서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고 심리가 진행됐고 방어권 행사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어차피 다 까질 내용을 검찰 구성원들도 그 내용을 보고 수긍이 가면 정직당한 총장에 대해 미련과 신뢰를 버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본업에 매진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박 반장. 아까 이제 류 반장이 정직 2개월에 대해서 분석을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리얼미터가 지난 16일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8%가 징계 강도가 강하다고 답했습니다. 징계 강도가 약하다는 답변은 오차범위 바뀐 34%였는데요. 적절하다는 응답은 6.9%에 그쳤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징계 강도가 강하다는 응답이 약하다는 응답보다 많았는데요. 40대에서만 강하다는 응답이 44.3%로 약하다는 응답 45.8%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40대는 정부 여당의 주 지지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참 그리고요. 그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가 조금 전에 입장을 낸 게 있다면서요. 어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는 일단 이번 소송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여권에서 말하는 건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행정소송 관련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피고는 법무장관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청와대에서 한 거에 대한 좀 반박 성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좀 질문을 했더니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제 준 거고요. 네. 또 이번 소송에서는 총장의 2개월 정직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수사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수사가 또 진행 중이고 또 새로 중요한 수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 총장이 그간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정비하는 조치를 준비해 온 게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오늘 자정안에 이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미애 사의 윤석열 징계 불복, 대통령 검찰총장 구도 대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네, 조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죠.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추 장관의 다음 행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할 거다. 아니다. 대선으로 직행할 거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외장과 함께 진주 남강에 뛰어들었죠. 논계의 영정 사진입니다. 논계의 희생 정신을 특별히 높이 산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나라를 구하고자 몸을 던진 논계 정신, 추가르크 추미애의 담고 싶은 정신이 바로 논계 정신인데요. 추 장관이 이 논계 정신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권에선 검찰 개혁의 장애물로 꼽혔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를 마무리 짓고 본인도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소회를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란 시를 인용했습니다. 시의 한 소절 듣고 갈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본인을 산산조각난 부처에 비유한 듯한데요. 잘잘못을 떠나 그동안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빚으며 이미지에 상처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여성 서울시장 후보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집요한 공세도 당했죠. 진보 언론에서도 추미애 리스크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동부지검장 하시다가 4월 달에 갑자기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소설을 쓰신. 다시 추미애 장관이 쓴 페이스북 글로 돌아가 볼까요? 추 장관은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남은 조각,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자산이 될 듯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노고를 직접 시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문 대통령 아마 이런 마음일 겁니다. 이거 특급 칭찬이야. 공수처 출범과 윤석열 사단 견제, 여기에 마음의 빚도 덜 수 있게 됐으니 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준 추 장관, 이른바 친문 세력의 지지가 더욱 공고해질 듯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5선 의원의 당 대표까지 지낸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논계는 목숨을 잃었지만 추 장관에겐 정치적 탄탄대로가 열린 셈입니다. 벌써부터 추 장관의 다음 행보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거다. 아니다. 차기 대선에 직행을 할 거다. 설이 분분합니다. 일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의 뒤를 이어 총리직에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흔히 상처뿐인 영광이란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추 장관의 경우엔 영광뿐인 상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의 화장품 회사죠. DHC 회장이 또다시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인을 비하하는 글을 회사 사이트에 올렸는데요. 제일 한국인을 경멸하는 표현이죠. 조센진을 뜻하는 존이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 용어를 사용한 경위도 어이가 없습니다. DHC는 순수 일본인 연예인만 광고에 기용을 하는데 경쟁 회사인 산토리는 거의 전원이 한국계 일본인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존토리라고 야유를 당한다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도를 넘어섰나 봅니다.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 혐오 주장 발언이다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차별 기업 DHC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불매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넷 우익들이 아니죠. DHC 제품을 구매합니다. 맞불 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DHC 회장의 망언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제일 한국인을 사이비 일본인이라고 지칭하며 모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DHC의 자회사 DHCTV는 이른바 극우들의 성지로 불립니다. 지난해 노재팬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일 때 이런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かの国は熱しやすく冷めやすい国ですからね、あんまりこれに対して同じ土俵に乗ってね、日本がワイワイ言うんじゃなくて、もう静かに見てると。当時朝鮮人はですね、文字で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最初の教科書は東京の印刷でそれを広めたんです。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この文字はこれにしましょう、これはこれにしましょう。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今のハングルできたんです。 방송에서 이런 막말을 버젓이할 수 있다는 건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죠. 이걸 꼬집은 광고가 최근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時々考えるんだ。このままでいいのかな。私浮いてる？ありのままに生きられる。世界になるって？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본, 그 안에서 이뤄지는 이지메 문화를 지적한 건데요.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은 소녀, 실제 제일조선 중급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광고의 일부 일본인들은 일본을 차별 사회로 묘사했다며 나이키 불매운동까지 나섰는데요. 글쎄요, DHC 회장의 이딴 망언,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DHC 측은 이번 혐한 발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 역시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DHC 회장이 산토리에 존토리라는 별칭을 붙여줬으니 저도 DHC에 걸맞는 조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더리 헤이트 스피치 컴퍼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추미애 산산조각으로 남았다. 영광뿐인 상처? 네, 자 앞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관련한 징계 관련한 얘기는 했고요. 지금은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의 선택 그리고 다음 행보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조익신 반장이 분석을 했는데 어제 사의 표명을 놓고서도요. 이게 과연 자이냐 타이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권력기관 개혁 3법과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한 바로 이 발언 때문인데요. 일단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저는 검찰 3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네,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 발언의 뉘앙스만 놓고 보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만둘 거라는 어떤 메시지는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2시간 뒤에 청와대 이제 면담을 하러 들어갔고 70분간 이제 대통령과의 면담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브리핑에서는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발표를 청와대에서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자신의 거취를 통보받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쪽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추 장관의 브리핑 발언이 사퇴의 변이었다. 정무수석이요? 예, 네네. 네. 사퇴의 변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차근차근 어제 추미애 장관이 사퇴의 변에서 해온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추진시켜 가는 것,
네. 정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것, 예. 더 멀리는 향후에는 이제 기소권 독점을 막는 헌법 개정으로 가는 것,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에서 뭐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는 있지만요.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발표된 그대로 저희가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선. 자, 그렇고요.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이제 물러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다면 이제 차기 법무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 벌써부터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누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그 법조계 안팎에선 판사 출신인 그 이용구 차관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올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아던 이 차관은 줄곧 공수처장 후보로도 꼽혀왔습니다. 차관으로 임명될 당시 장관 인사를 염두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이 차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지난 2017년엔 비검찰 외부 인사는 처음으로 법무실장에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현 정부 기조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 의원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물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는데요. 소 의원은 호남의 순천고 출신이기도 합니다. 현재 검찰 간부 가운데 순천고 출신이 11명이나 돼 문재인 정부의 신주류로 꼽힙니다. 소 의원이 장관으로 발탁될 경우에 호남 독식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현재 검찰의 요직 빅4로 불리죠.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공공수사부장 모두 호남 출신입니다. 내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회의가 예정돼 있죠. 민주당은 이제 내일 끝내겠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강 반장, 야당 측 위원이 오늘 사퇴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회의를 하루 앞두고 사퇴를 했는데요. 임 변호사는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역할의 한계를 느껴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야당 측의 의원이죠. 이현 변호사는 일단 내일 회의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공수처법에 따른 후보 추천위원 7명이 모두 모여서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 측의 추천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때까지 추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건데요. 만일 내일 회의에서 그대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추천위원 측이 자신들이 생각한 적임자도 밝혔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앞서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들 대신 최훈식 전 대구지검 김천지청장과 한명관 전 서울 동부지검장을 적임자로 낙점을 했습니다. 최 전 지청장은 법원 행정처장이 또 한 전 지검장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했던 인물들인데요. 이현 변호사는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추천위의 의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도 1차적으로는 최훈식, 한명관 두 사람으로 결론을 내는 게 가장 심플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원한 후보군으로 결정이 되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여당 측에서는 뭐 야당 측 추천위원 한 명이 빠져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야 교섭단체 위원을 추천해 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서 위원이 사퇴해 유고 상태가 됐더라도 회의를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당 측 추천위원이죠. 박경준 변호사는 전원이 다 참석해 의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보충하는 건 정족수나 의결 정족수가 모자랄 때만 하는 일이고 그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회장도 법리적으로는 위원 한 명이 없어도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야당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천위원을 새로 선임해도 공수처출범에는 큰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데, 자, 그리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그 회의가 있었는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면서요, 강 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전망치인 마이너스 1.1%보다 크게 개선된 수치인데요. 수출이 8.6% 늘고 경상수지흑자는 6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민간 소비 부분에선 회복세가 더딜 걸로 봤는데요. 3.1% 증가를 예상했고요.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소득 공제폭을 크게 늘려주기로 했고요. 현재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인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을 30% 인하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도 18조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보니까 뭐 일자리 대책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청년과 노인 같은 그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서요. 100만 개 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추미애 산산조각으로 남았다. 영광뿐인 상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이제 현장 브리핑이지만 이제 반장들 발제하듯이 실제 발제를 할 거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대한 내용이죠.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법 제정 의지를 밝혔었죠. 법안 통과에 키를 쥔 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총을 열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강지영 현장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차 출동시켜!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 출동시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정치의 강정이고요. 의 강정입니다. JTBC 아나운서 강정.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네, 늘 현장에서 취재를 해왔던 제가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곳이 저에겐 조금 어색하지만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노동자들의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이상일 때 우울 또는 불안장애 2.7배 증가, 11시간 이상일 때 심근경색이 3배, 당뇨병이 4배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살인을 저지른 바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예요. 기업 살인법 조속히 통과시키고 안전보건청 독립기관으로 신설해야 합니다. 네, 지난해 방영됐던 JTBC 드라마 보좌관의 한 장면을 보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기업살인법은 한마디로 인명사고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으로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모태로 만들어진 게 바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한 번에 알아듣기 쉽지 않죠. 일하다가 벌어지는 안전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대구 지하철 세월호 참사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는 시민재해, 이러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합쳐서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피해자나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묻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과 최고 경영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취재를 해왔던 이슈입니다. 지난 9월 국민동인 청원 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 현장부터 지난 11월 전태일 50주기 현장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돼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화의 추위에 곡기까지 끊으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산재사망으로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있는데 그게 국회 안에서 논의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목숨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라면 과연 이 땅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지는 않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결의가 있습니다. 법 통과, 본회의 통과해서 땅땅땅 두드려질 때까지 저희는 할 생각입니다. 체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살아서 나가고 싶고요. 바람이 있다면 연말 안에 끝내고 저희도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의당 강은비 원내대표를 비롯해 산재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벌인 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학계 전문가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등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의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중요 입법 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 짓겠습니다. 저희들 일관된 입장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는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난 14일 여야 지도부는 농성장을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최대한 압축적으로 심의하겠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폐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본격 논의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저희 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기업 경영자는 물론이고 개인 사업자와 또 소규모 사업장과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는 절차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환영하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유예 방침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의원총회를 해서 이걸 논의한다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거라고 보고요. 이제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8.9%나 돼요. 그런 방식으로 적용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박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엄하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 미칠 충격을 생각해 유예 방침은 불가피하지 않겠냐면서도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50인 이하 사업장도 예외를 하자라는 것은 충격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서 유예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러나 현재 기존 법안처럼 4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것은 논의하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히긴 했지만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기 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든지 혹은 헌법과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양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원포인트 집중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국회 일정을 잡아보자는 건데요.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한 숱한 약속의 말들 쏟아낸 바 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해마다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우리말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좀 정비돼서 이제는 억울한 죽음들이 국민들이 모두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뿐이 아닌 정말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2시부터 열린 민주당 의총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격 검토, 제정 의지 확고. 네, 강지영 현장반장 자주 불러야 되겠네요. 역시 이제 현장반장이다 보니까 취재가 아주 탄탄해요. 그죠? 현장 취재까지. 자, 오늘 그 오후 2시에 민주당에서 정책의총을 열어서요.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논의를 지금 하고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와 당위성에는 뜻을 모았지만 단일한 안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회의에는 20명이 넘는 의원이 발언에 나서서 법안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의원들은 처벌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가 너무 넓고 다중이용업소에도 법을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 등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처벌보다는 안전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와 정책위에서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불행의 사슬을 이제 끊어야 할 때라며 입법적인 의지를 보일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한 신중함과 절박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불행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할 텐데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법적인 의지를 보일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성격 자체가 워낙 중대한 법이고 그 내용 또한 관련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합니다만 또 동시에 늦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절박함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내부에서도 의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법안이 지정되도록 야당과도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주요 쟁점으로 52 미만 사업장 유예와 인과관계 추정 조항 그리고 사업자 의무 규정 등이 꼽히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 입장 들어봤고요. 청와대 쪽에서는 김상조 실장이 언급한 부분이 있죠, 유 반장. 네,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상호작용 여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 그 시기를 내년 2월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형벌이고요. 사법기관이 집행하는 법인데 그렇죠. 산업안전법은 행정법이고 행정부가 네. 집행하는데 네, 이 네, 두 개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더 나가서 대법원의 양형기준위원회가 이 양형기준을 내년 2월 달에 개정을 할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양형기준위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조정이 되는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연관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형기준위원회의 어떤 그 판단은 내년 2월에나 나올 건데. 근데 여당은 지금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입법을 하겠다는 거죠. 순서가 조금 뒤바뀔 수는 있겠는데 이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경제계 쪽에 또 반대 목소리도 상당히 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계 쪽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30개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와 원청의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법은 불가능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좌제와 같다며 사망사고가 생기면 형량을 가중하도록 산업안전법이 이미 개정된 만큼 중대재해법은 필요한지부터 중장기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벌보다는 산재 예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의총을 열었지만 지금 의견을 하나로 모으진 못했으니까요. 앞으로 속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나저나 지금 단식 농성이 일주일째 아니에요, 오늘까지? 네. 네, 상당히 그것도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분수령, 민주 재정의지 보일 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잃어버린 20년을 찾아서입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죠. 억울한 누명을 풀었습니다. 오늘 재심 재판에서 법원은 무죄 선고와 함께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찰청도 입장문을 내서 공식 사과했죠. 축하 꽃다발을 받은 윤 씨는 앞으로 나 같은 사람이 안 나오도록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담담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잃어버린 20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뭔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그 긴 시간의 아픔을 어떻게 갚을지 고민할 차례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어디 갔어? 신반장. 제가 여기다 너무 오래 엎드려 흘러갔어요? 있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까 봐. 그렇죠. 너무 오래 엎드려 있어서. 내일은